나는 한설인 27살. 동네에서 50년째 이어져 온 헌책방 서림서점의 둘째 딸이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가게 앞 보도블록을 쓸고 오래된 나무 선반에 쌓인 먼지를 털어낸다.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요즘은 계산대에만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이 서점은 우리 가족 그 자체였다. 낡았지만 따뜻했고 가난했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킬 수 있는 곳이었다. 언니 서연은 나보다 3살 위였다. 문예창작과를 나와 작가를 꿈꿨고 늘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곤 했다. 설인아, 나 언젠가 꼭 책 낼 거야. 그럼 우리 서점에 내 책 진열하는 거지? 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고 나는 그 모습이 예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도 언니를 믿었다. 문학상 하나만 타면, 출판사 계약 하나만 따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출판 투자 제안을 받았다며 흥분해서 집에 돌아왔다. 자비 출판이 아니라 투자 방식이래. 내가 쓴 소설 원고를 보고 감동했다면서 초판 비용만 선투자하면 수익은 반반으로 나눈대. 나 진짜 작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부모님은 조금 망설이셨지만 결국 서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 3천만 원. 우리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언니의 꿈을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나는 그때 불안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왜냐하면 그 출판사 담당자가 처음 서점에 왔을 때 언니의 원고보다 우리 건물 등기부등본을 더 오래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의 꿈을 짓밟을 권리가 내게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서점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투자금을 보낸 지 3달 후 출판사는 연락이 끊겼다. 언니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언니는 일주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그리고 곧 채권 독촉 전화가 시작됐다.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 전부 갚지 못하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냉랭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쏟아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 가족이 정말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50년을 지켜온 이 서점이, 내가 매일 아침 먼지를 닦던 이 공간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언니가 조용히 짐을 쌌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 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언니는 울먹이며 말했고 다음 날 새벽 그대로 집을 나갔다. 연락도 없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언니는 그렇게 도망쳤다. 일주일 뒤 채권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나는 부모님을 대신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 낡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한설인 씨 맞으시죠? 그가 먼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채권을 인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명함도 주지 않았다. 그냥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담담하게 이어 말했다. 한서연 씨와요. 제가 채권을 탕감해 드릴 테니 서연 씨가 저와 결혼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인가 싶었다. 언니는 지금 집에 없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어요. 도망갔죠. 그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남자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었다. 거래였다. 그리고 그 거래의 대상이 이제는 나였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서점을 지키고 싶으시면 제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슬퍼 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절대 안 돼. 네가 왜 언니 대신 희생을 해야 하니?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서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 나는 할 것이다. 언니가 도망친 그 자리를 내가 채울 것이다. 사흘 후 나는 강도윤을 다시 만났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자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께는 이 일의 진짜 이유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점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우리는 구청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증인은 그의 지인 한 명뿐이었다. 부모님께는 채권자분이 좋은 분이셔서 서점을 지키는 조건으로 결혼하기로 했다고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내 손을 잡으셨다. 설인아,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이 서점 좋아요. 지키고 싶어요. 결혼식은 없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서도 말이 별로 없었다. 다만 내가 물을 따를 때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먼저 움직였다. 어색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설인 씨,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다. 혼인신고 다음 날 강도윤은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열어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서점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소유자 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채권을 인수하면서 건물 소유권을 정리했어요. 이제 이 건물은 설인 씨 거예요. 앞으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지키고 싶었어요. 서점 같은 곳들이요. 돈 때문에 사라지는 게 싫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의 집은 서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 투룸이었다. 깨끗했지만 삭막했다. 가구도 별로 없었고 책만 가득했다. 나는 작은 방 하나를 받았고 그는 거실 겸 작업실처럼 사용하는 방에서 지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는 짐을 정리하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일 때문에 자주 나가요. 혼자 있는 거 괜찮으시죠?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사실 나도 매일 서점에 나가야 했으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가끔 저녁에 마주쳤을 때 그는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었고 나는 네, 드셨어요? 라고 되물었다. 그게 전부였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가끔 그가 트럭을 몰고 서점 앞에 나타났다. 헌책 수거하러 왔어요.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책 상자들을 거뜬히 들어 올렸다. 이거 하시는 일이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것저것 해요. 돈 벌어야 하니까요. 나는 그를 도와 책을 정리했다. 그는 책을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채권자라고 하기엔 너무 가난해 보였고 헌책 수거 일을 한다고 하기엔 너무 책을 아끼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그도 내게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언니가 돌아왔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언니? 언니는 여위어 있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차림도 초췌했다. 설인아. 언니는 울먹이며 내게 다가왔다.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나는 언니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 언니. 돌아왔으면 됐어. 부모님도 언니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언니는 그동안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고 했다. 나 진짜 바보였어.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모든 걸 망쳤잖아. 언니는 계속 울었다. 나는 언니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언니가 내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서린이가 결혼했다고? 누구랑? 언니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다. 그 채권자분이랑. 서린이가 서점 지키려고.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도망쳤던 그 사람이랑? 언니는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언니는 괜찮지 않았다. 그날 이후 언니는 나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언니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언니가 흥분해서 서점으로 뛰어들어왔다. 서린아, 너 남편 누군지 알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책 정리를 멈추고 언니를 봤다. 응? 무슨 소리야? 언니는 스마트폰을 내 앞에 들이밀었다. 이 사람 봐. 강도윤. 베스트셀러 작가잖아. 화면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검은 티셔츠를 입고 책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얼굴은 내 남편이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강도윤. 밤의 독서 시리즈 쓴 그 사람. 3권 연속 베스트셀러 1위. 드라마화까지 됐잖아. 너 정말 몰랐어? 나는 손이 떨렸다. 강도윤. 베스트셀러 작가. 헌책 트럭을 모는 소박하게만 보이던 그 사람이 유명한 작가였다고? 거짓말이지? 내가 중얼거렸다. 언니는 더 많은 기사를 보여줬다. 신인 작가 강도윤, 출판계의 다크호스 3년 연속 판매량 1위 작가 영화 판권료만 수억 원.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강도윤을 기다렸다. 밤 10시쯤 그가 돌아왔다. 평소처럼 후드티를 입고 지친 얼굴로. 서린 씨, 저녁 드셨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당신이에요? 화면 속 사진을 보고 그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말 안 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말하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나는 그의 앞에 섰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요. 서린 씨도 그럴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를 다르게 볼 것 같아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헌책 모으고 서점 지키고 조용히 글 쓰고.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제 글이 아니라 제 돈을 받고 출판사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름을 팔았어요. 저는 지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거래였어요. 서점을 지키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린 씨를 보면서 달라졌어요. 당신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도 저를 그냥 강도윤으로만 대해줬어요. 그게 좋았어요.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속은 것 같기도 했고 그렇다고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이었으니까. 헌책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내게 늘 먼저 물을 따라주던 사람. 앞으로는 비밀 없기예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점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 한서린 씨 맞으시죠? 저희는 도윤 씨 출판사 관계자입니다. 그들은 명함을 건네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 씨 결혼건 때문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결혼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다른 한 명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도윤 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그런 사람의 배우자가 헌책방 딸이라는 게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이미지가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 결혼은 사적인 일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내 앞에 놓았다. 위자료 5천만 원입니다. 이혼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윤 씨는 이미 동의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다. 안 해요. 돌아가세요. 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회하실 겁니다. 도윤 씨 옆에는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과연 나는 강도윤 옆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헌책방 딸인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의 아내로 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언니가 서점에 나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이나 우리 얘기 좀 하자. 언니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언니 앞에 앉았다.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사실 후회돼.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지금 강도윤이랑 결혼한 건 나였을 거잖아. 나는 언니를 쳐다봤다. 언니의 눈에는 질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난 작가 지망생이었잖아.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그냥 서점 지키는 거 좋아하는 애잖아. 왜 내가 강도윤이랑 결혼했어? 나는 가슴이 아팠다. 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언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모든 게 억울해. 그날 밤 나는 혼자 서점에 남아 오래된 책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언니 대신 결혼하고 숨겨진 정체를 가진 남편과 살고 출판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며칠 후 강도윤이 집에서 나를 찾았다. 설인 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여러 파일을 보여줬다. 저는 지금 출판계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신인 작가들을 속이는 투자 사기, 불공정한 계약, 저작권 착취. 그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수많은 증언, 계약서 사본, 녹취록. 이게 다 진짜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 씨가 당한 것도 그중 하나예요. 저는 그 사기 조직을 추적하다가 서점 채권을 인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지만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서점을 보면서 달라졌어요. 여기는 지켜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설인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됐어요. 글을 쓰는 이유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어떻게요? 내가 되물었다. 서점에 오는 작가 지망생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증언을 모아주세요. 당신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언니가 당한 일,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속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그날부터 나는 서점에 오는 젊은 작가들과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 글 쓰세요? 출판사랑 계약하셨어요? 계약 조건은 어떤가요? 대부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몇몇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서명하라고 해서. 선인세를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부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원고를 마음대로 수정해서 출판했어요. 제 이름만 붙였을 뿐 제 글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복사해뒀다.
강도윤은 그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무엇죠? 내가 물었다. 사기 조직의 실처.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부 장부나 거래 기록 같은 거요. 그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그게 없으면 그들은 빠져나갈 거예요. 어느 날 서점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그는 서가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여기 주인이 바뀌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부모님이 운영하세요. 저는 딸이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자주 왔었는데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과거에 출판 관련 일을 했다고 했다. 저도 한때는 작가를 꿈꿨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죠. 30년 전 일이에요.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사기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투자 출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도 활동하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이름만 바꿔서요. 조직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이거 제가 그때 모았던 자료예요. 거래 장부, 계약서, 명단. 다 여기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 눈빛이 진심이더군요. 그리고 이 서점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여기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부탁이에요. 이걸로 그 사람들을 멈춰주세요. 나는 그날 밤 강도윤에게 수첩을 보여줬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점 굳어가는 표정을 지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자료예요. 조직의 뿌리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끝낼 수 있어요. 강도윤은 대형 언론사와 접촉했다.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받을 거예요. 나는 긴장됐다. 언니는 어떻게 하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연 씨도 피해자예요. 함께하면 좋겠어요. 나는 언니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처음에 언니는 두려워했다.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바보 같은 작가 지망생이라고.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는 피해자야.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언니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게. 기자회견 이틀 전 출판사 이사들이 다시 서점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협박에 가까웠다. 도윤 씨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 절대 열리면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은 비웃었다. 당신 서점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죠. 나는 화가 났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강도윤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협박했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버텨줘요.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수십 명의 기자들, 카메라, 조명. 나는 무대 뒤편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다. 언니도 옆에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내가 속삭였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윤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평소처럼 후드티가 아닌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안녕하세요. 작가 강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출판계의 어두운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다. 계약서, 장부, 증언록. 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는 3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들은 출판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는 책을 출판하지 않거나 출판하더라도 작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전무합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다.
강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 역시 이 시스템의 수혜자였습니다. 제 첫 책이 성공한 뒤 출판사는 제 이름을 이용해 신인 작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강도윤 작가가 추천하는 출판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순간 저는 이 모든 걸 멈춰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무대에 올랐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꿈을 꾸던 작가 지망생이었던 것, 출판 투자 제안을 받았던 것, 가족의 돈을 쏟아부었던 것, 그리고 모든 걸 잃고 도망쳤던 것.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라 우리를 속인 사람들이라는 걸.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저도 당했어요. 저도요. 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노인 손님이 다시 서점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검찰 관계자가 있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할아버지, 이분들은 누구세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저는 조선호 전직 검사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30년 전 제가 이 사건을 담당했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못했죠. 그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 덕분에 드디어 끝낼 수 있게 됐어요. 검찰 관계자가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구속할 예정입니다. 나는 가슴이 벅찼다. 정말로 끝나는 거구나. 이 모든 악몽이. 일주일 후 뉴스에서 대형 출판사 간부들이 구속되는 장면이 나왔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수십 년간 이어진 조직적 사기, 수백 명의 피해자, 수십억 원의 피해액. 모든 게 밝혀졌다. 서점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다. 저기 기자회견 나왔던 분 아니에요? 대단하시네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서점은 오히려 더 북적였다.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라며 책을 사갔다. 강도윤의 출판사 이사들은 모두 사임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작가를 존중하고 독자를 존중하는 출판사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강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기자회견 이후 많이 달라졌다.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고 부모님과도 편하게 대화했다. 어느 날 언니가 내게 말했다. 설인아,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도망만 다녔을 거야. 나는 언니를 안아줬다. 이제 다 지나갔어, 언니. 부모님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다. 빚은 모두 정리됐고 서점은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고생 많았어, 설인아. 어느 조용한 저녁, 강도윤과 나는 서점 옥상에 올라가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후회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뭐가요? 나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서점을 지키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 옆에 있는 것. 그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요.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설인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요. 이번에는 비밀도 없고 거래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몇 달 후 서점은 작가들의 쉼터라는 별칭을 얻었다. 신인 작가들이 자주 찾아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공정한 계약에 대해 알려줬다. 강도윤은 새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헌책방의 여인이었다. 서린 씨 이야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창피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언니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기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언젠가 책으로 낼 거야. 제대로 된 출판사에서. 언니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며 생각한다. 언니 대신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내 선택이다. 강도윤 옆에 서는 것도 서점을 지키는 것도 모두 내가 원하는 삶이다.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 작은 서점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내게 물었다. 행복하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진짜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응원의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